이해가 되시죠? 아, 국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계속 그 주장했다니까? 이거 미친놈이에요,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는 그때 경제가, 아니, 인권과 민주주의 중요한데, 이런 거는 우방이라면 문 딱 닫아 걸고, 야, 당신 인권과 민주주의 방향으로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그 시그널 여러 개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시그널 여러 개를 보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황당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자, 이렇게 이제 죽을 자리로 몰려가는 거죠. 어려움에 중중, 이제 부인은 거기다가 70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 저 양반 74년에 돌아가셨나? 75년에 돌아가셨나? 8.15 날. 그 장축체육관에서 문세광의 총알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고달프고, 생활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그 부인 돌아가신 다음에 무절제해졌다 그래요. 술도 많이 드시고 보면 그냥 좀 아무튼 간에 무절제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부인 그 상처가 많아서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달프고 심신이.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는 죽을 자리로 나라도 풍전등화요. 그 본인의 권력 기반도 풍전등화로 계속 몰려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76년, 77년, 78년, 79년이, 이 3년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 작품을 남긴다고요, PP가. 사람은요, 그 마지막 작품이 중요해요. 그 마지막 작품이 뭐냐? 자기 죽음을 각오한 작품이에요. 이 와섭이 아니라 와섭과 비슷한,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우리는 일당 독자가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국가주도 권위주의 경제, 정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가주도 권위주의 경제를 해체해버린다고요. 안정화 정책이라고 당시엔 불렀는데, 이게 이제 시장화 정책이에요. 그러면 경제에 관한 정부의 주도권을 놔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가 권력의 추춧돌이 없어지잖아요. 그 이 양반은 자기의 작품이 아니에요. 유신이라는 국가주도 권위주의 체제가. 그 국가주도 권위주의 체제의 맨 아래 주춧돌인 국가주도 경제를 깨버렸어요. 돌아가시는 해. 그 봄에. 그 남도구를 해임시키고 거기에 신현학을 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들여놓고 그 다음에 신현학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그 관료라는 건 그 관료사회 꽃이에요. 가장 그 엘리트 관료들이거든요. 그 중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예를 들면 그때 강경식, 김재익, 그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전두환의 경제교사라고 불리던 김재익. 근데 김재익이 강경식과의 관계가 강경식의 사수고 김재익이 조수예요. 그래서 이 둘 딱 아마 그게 코리아나 호텔일 거예요. 거기에 방구해 갖고 신현하게 지시해서 안정화 정책 계획 잡고 시장 경제로 이행을 시작을 한다고요. 79년 봄부터. 시진핑이 당과 국가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관한 장악력을 스스로 해체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민해방군이 가지고 있는 경제 소유권을 스스로 해체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비슷한 거 아주 작은 규모에서 그걸 시도했던 게 후진타오였어요. 시진핑 전. 지금 시진핑이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미국한테 몰렸다고 천만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국이 1973년에 부가세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부가세를 76년인가 도입해서 78년인가 77년인가부터 이게 시행되거든요. 제가 지금 날짜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부마 사태 때 슬로건이 유신 독재 타도가 아니에요. 메인 슬로건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예요. 왜냐면 상인들 입장에선 공연히 10% 더 내는 것 같잖아. 부가가치세 없으면 내가 이거를 100원에 팔았어요. 부가가치세가 없었으면 100원이 다 내 돈인데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100원에 11분의 1, 그게 약 9원 몇십 전을 더 국가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를 내걸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메인 슬로건이 부가가치세 철폐예요. 일본보다 저희가 부가가치세 도입이 한 20년 빨라요.
그 때문에 저희가 정치 자금이라든지 검은 돈이라든지 이게 다 잡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깔려 있으니까 저희가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주식실명제가 오는 거라고요. 3대 실명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조직범죄가 가장 발달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는 최강의 조직범죄 비슷한 조직이 그 범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조직이 이런 조직이 검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검찰이 이거기 때문에 마피아가 못 자라나요. 근데 검찰이 이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본 틀이 부가가치세 위에 금융실명제, 주식실명제, 토지실명제 같은 이런 경제 투명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마피아가 못 자라는, 대형 마피아가 못 자라니까 검찰이 이걸 할 수가 있죠. 검찰이 또 이걸로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이상한 조직에 머리 들고 까불면 그냥 가는 거죠.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치안이 유지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PP, 박정희 대통령 본인한테는 다 정치적 자살이죠. 시진핑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과 당의 범털로 이루어진 군당 복합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밥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민해방군 소유의 모든 주식을 다 일단 국가기관, 특수기관에 넣은 다음에 그 국가 특수기관에서 계속 주식시장에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 민영화하는 작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빨대 받고 있는 모든 부패wol이 스스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패를 원천적으로 깨기 위한 부가가치세 실명제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은요, 유신이 아니라 유신으로 대표되는 국가주도 권위주의의 경제 토대를 허물어버렸다. 시장중심주의로 옮겨뛰면서. 그 다음에 정치자금과 검은돈과 조직범죄의 토대가 되는 지하경제를 개박살내는 근본적 조치, 부가가치세를 들여왔다. 이 두 개입니다. 근데 둘 다 본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손해인 거예요. 이 두 조치에 의해서 박 대통령의 죽음은 확정된 겁니다. 이 두 조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죠.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우리가 참 운이 좋은 게 박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면 똑똑한 아들이 성격 강하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를 60년을 리드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성 감옥에 있었던 20대부터 최고의 영향력을 가졌으니까. 특히 1910년대 들어와서 YMCA 운동하고 이러면서는 그때부터는 전국구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야할 때까지 50년을 리드를 해왔다고요. 그다음에 이 양반은, 이승만 대통령은 통이 커요. 미국서 온갖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사회 예를 들어서 지주 출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좀 미국 유학파가 됐던 간에 좀 이렇게 이른바 좀 고급지고 물 좀 좋은 오빠들 막 설치게 그냥 다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국가 건설 아래서 군이라든지 아카데미아라든지 정보기관에서 소장들 아주 빠릿빠릿하고 전쟁의 생사를 몸으로 직접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의지가 강한 신세대가 자라났거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40년 차일 거예요. 박 대통령이 제가 기억에 맞으면 1915년생이시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에요. 40년 차이라고요. 무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체질적인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 행적을 보면. 그게 우리 불행이긴 한데
그거 가지고 원망할 틈이 없다고. 그러면 박 대통령이 그런 체질적 거부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거의 40년이 됐는데 그러면 그 문제 우리가 해결했어야지. 그거 못 해놓고 그건 다 박 대통령이 그때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와 자격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박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박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런 원망을 할 자격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 굉장히 장단점이 다른 두 명의 세계 클래스, 세계 20세기가 배출한 최고급의 지도자가 연달아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20세기 들어서서 최소한 1910년부터 50년 이끌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서부터 1979년까지 19년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런 날인데 이분의 마지막 작품은 결국 국가주도, 국가동원체제예요. 국가동원체제, 국가주도체제, 그 권위주의 체제, 권위주의라는 게 독재란 얘기예요. 체제의 주춧돌인 국가주도 경제를 스스로 해체시켜버렸다고요. 그 국가 주도권을 돌아가신 해, 봄에. 그리고 동시에 정치 자금과 검은 돈과 조직의 그 온상이 되는 불투명한 경제를 근원적으로 정화시키고 투명화시키는 획기적인 전 세계에서 정말 영국이 도입했던 그 무렵에 바로 아주 철저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가가치세가 그렇게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놓으니까 그 위에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주식실명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업적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본인한테는 다 정치적 자살이라고요. 이 어려운 와중에 76년, 77년, 78년, 79년 그다 밖으로는 전부 나라도 망할 것 같고 자기 권력은 이제 거의 그 기반이 다 날아가는 상황인데 이 일을 한 거예요. 거인이죠. 거인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야, 유신이면 독재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다 하고 그래? 아니에요. 유신은요. 시진핑의 그런 일당 독재랑은 달라요. 이건 다당제가 유지됐어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유신은요.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인데 그중에 50명은 유정회라 그래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요. 그건 이제 박 대통령 친위 세력이에요. 그리고 100명 정도를 50명이 아니구나. 잠깐 100에 몇 명이야? 70명에 70, 90에 70, 한 100, 한 60. 그렇구나. 한 80명 정도가 통일주체 국민에서 뽑고요. 한 160명 정도가 일반 선거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거에서 뽑는 데는 다당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뽑는 국회의원은 전국구고 유정회라 그러고요. 일반 선거에서 뽑는 건 지역구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구에서 선거가 78년 지역구 선거를 보면 야당이 이겨요. 야당의 득표율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에선 다른 당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여긴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정당이 유지됐고 좀 언밸런스긴 하지만 여야가 있는 국회가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가 철저히 지켜졌고 예를 들어 드릴까요? 과외 단속 있잖아요. 과외 단속. 전두환 대통령은 과외 자체를 불법화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일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과외 단속할 때 탈세로 단속했어요. 과외는 받는 사람이건 과외를 실시하는 사람이건 그건 자유다 이거야.
그거는 기본적인 자유활동이다 이거. 단지 받아서 돈을 받았으면 소득을 신고해라 이거지. 그리고 세금을 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과외 선생의 탈세로 단속을 했지 과외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단속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익환 교회의 장로가 지금 한국유리라고 큰 세계적인 자동차 유리 만드는 회사 있죠. 한국유리. 한국유리의 전신인 한국판초자의 오너예요. 그분이 월남하신 분이에요. 최태섭 회장이라고 기억해요. 이 양반이 월남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하필이면 문익환 목사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문익환 목사 이제 그때도 뭐 그렇죠. 뭐 아직 뭐 완전 좀 살벌한 반정부 발언을 하고 막 운동을 하니까 이 최 회장이 월남한 평안도 인맥의 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최 회장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목사님 아니 저기 최 회장님 저를 따르시든가 문 목사를 따르시든가 선택을 하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최태섭 회장이 기업하는 사람인데 강골이에요. 기업이 날아갈 걸 각오를 하고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업하는 오너 할배가 그랬다니까요. 요새 재벌 재벌이란다. 대기업 3세 4세 되시는 분들 이런 비사를 좀 아세요. 그 1세들은 강골이 그렇게 많아. 이 강골이 뭔가 고민 좀 하셔야 돼. 있는 집 자식들은. 그래야 상류층인 거예요. 상류층이 뼈가 흐물거리면 그게 상류층이냐고. 동네 양아치지 돈 많은. 관점이 올바르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인간의 그 고통과 비애를 이해를 할 줄 알고 가슴이 뜨뜻하고 감성이 있고 그리고 뼈가 강해야 그게 엘리트죠. 저는 엘리트주의자거든요. 상류층과 엘리트다워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안 그러고 뭐 돈이나 밝히고 저기 룸사롱에다 가서 템 풀어놓고 쭉방 언니 놓고서 궁뎅이 두들길 줄만 알고 그리고 요리저리 눈치 돌리면서 어디에다가 빨대 박으면은 좀 쉬운 돈 벌까 요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이거는 돈 많은 삼류 양아치죠. 그럼 돈 있는 자기 원래 자우성가에서 부를 일궈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한테 쪽팔린 거예요, 이거는. 그 세대는 굵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경험이 많잖아요. 일제도 겪어봤어. 대동아 전쟁도 겪어봤어. 태평양 전쟁도 겪어봤어. 해방공간도 겪어봤어. 6.25도 겪어봤어. 다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과사를 넘나들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카파가. 정신적 카파가. 어쨌거나 이 최태섭 회장이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목사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럼 박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한국판초자 작살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월남 평안독의 월남인으로서의 그 사람들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 멘탈, 그 정신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인정을 하고 한국판초자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유리가 그 최씨 집안 오너십이 계속 오는지 그 후에 오너십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 최씨 그 집안에 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요. 굉장히 원칙이 있다니까요. 이런 원칙은 어디서 왔냐 다. 이거는 운하미승만 또 일제 때 그때부터 그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현대 문명에 대한 개념이 쌓이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유신이 무슨 극악한 독재인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다당제 그대로 유지됐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근본적인 흐름이 완전히 맥이 안 끊겼고요. 사유재산이 확실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박 대통령 본인이 지금 방금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다원적인 그런 원칙들을 알고 있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은 어이씨 과외하면 안 돼. 오케이? 과외 행위 자체가 불법이야. 이거 위헌적 발상이거든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지식을 원하는 자를 만나서 내가 돈 받고 전해준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요. 과외 행위가 불법인 게 아니라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뭘로 단속을 했냐면 과외를 단속을 할 때 탈세로 단속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원칙이 있었어야지 우리 사회가 기본 원칙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니까 드디어는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그런 행태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옛날 얘기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등소평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주도 세계시장 속에서의 국가주도 수출경제 개발 모델은 훔쳐서 카피캣을 했어요.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이 뭐를 복사를 못했냐. 박 대통령이 살신성인으로 스스로 국가주도성을 해체를 시키고 약화시켜가고 스스로 그 불투명한 그런 걸 없애기 위한 아주 그 자기 정치적인 자살에 해당하는 그런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개혁을 이뤄내고 이거를 못 가져간 거예요. 중체 서용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중체 서용이 뭐냐. 지금부터 130, 40년 전에 서양 문물이 확 밀고 들어오니까 중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서양은 그냥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거 겉에 것만 좀 배우고 역시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본 정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역시 중국인 나와야지. 그래서 중국의 것을 본질로 삼고 몸뚱어리로 삼고 서양의 것을 옷으로 두른다. 그게 중체 서양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년의 마지막 작품 79년도에 일어났던 그리고 그 무렵에 부가가치세 같은 그 말년의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그 체라고요. 이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등소평과 그 이후에 중국은 중체 한용을 한 거예요. 본질은 공산당 일당 독재 그냥 가져가고 겉으로 둘러쓴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한국 모델을 쓴 거예요. 중체 한용, 중체 박용. 박정희를 용으로 갖다 쓰고 겉에 옷으로. 안은 공산당 일당 독재 그냥 간 거예요. 이거요. 박체 박용 가지 않으면 중국 망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박체 박용 갈 때까지 미국이 목졸 노는 거예요. 용만, 겉만 박 혹은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멘탈도 PP의 마지막 해 보여줬던 그 한국인들의 그 멘탈, 그 시점에 그 비극적, 그 위대한 선택을 했던 정치적 자살에 해당했던 그 선택을 했던 그 멘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중국 크게 헤맬 겁니다. 자, 오늘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날을 39년 전 돌아가신 날을 맞이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중국을 보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